안녕하세요. 재활김씨입니다. 오늘은 박동현 프로님의 퍼팅 레슨을 듣기 위해 부산 명지 오션시티에 위치한 원스윙 골프 아카데미에 방문했어요. 프로님께서 특별히 공개를 허락해 주셔서 그날의 강의 중에 하이라이트만 편집해서 공개합니다. 자, 올바른 컨셉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조금 이야기가 진지해졌습니다. 포럼을 돕는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이 세 개. 자, 첫째, 내가 저기까지 공을 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출발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경사가 어디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사실 이 세 개가 다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물리학을 설명드린 이유가 거리감에 뭐가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에서 이 선수는 또 나는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돼야지 문제점을 빨리 찾을 수가 있고 수정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저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맨날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인 사람이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리학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컨셉이 중요한 거죠. 아까 이제 교육을 했다시피 거리감에는 헤드 속도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당연하게도 출발 방향에는 베이스 앵글이 제일 중요하게 되고 요거 보시면 약간 웃기죠. 리딩은 자 이렇듯 요 리딩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과학적인 근거로 기술력을 아직 분석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전부 다 추상적입니다. 예. 사실 이거는 너무 중요하지만 요 두 개를 잘 하면 이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요 두 개를 잘하면. 근데 과연 우리가 퍼터 플레이를 하고 나서 라이를 조금 봤다, 많이 봤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 두 개를 잘한 걸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근데 요 두 개를 잘하면 아마 그걸 바로 다음 샷에 수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거리감을 잡는 것부터 이제 좀 심화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퍼터 헤드 속도를 컨트롤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왜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가 템포는 스윙을 하는 시간이요. 리듬은 그 시간의 어떤 비율이다. 그 다음에 타이밍은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글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템포는 저 타이밍 안에 있는 겁니다. 네. 타이밍하고 템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템포는 그냥 속도고 박자를 이야기하는 거지 시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간으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엄연히 타이밍이라는 저 명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템포에다가 시간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타이밍과 템포, 리듬에 대한 이 개념을 정리를 하는 것이 헤드 속도를 컨트롤하는데 가장 첫 번째 참고가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습을 할 때 매 시간을 보고 손목시계, 스탑워치, 어디를 보고 플레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역할로 쓰는 것이지 시간으로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아까 폭뷰에서 제가 스윙 보여드렸던 거 있죠. 보시면은 90bpm에 딱 맞춰져 있고 요 리듬은 딱 2대1 비율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시간은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 딱 1초 걸립니다. 요게 딱 진자 운동에 걸립니다. 펜들럼이라고 되어 있죠. 진자 운동의 딱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스윙을 작게 해도 띡이 맞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띡 하는 소리가 나겠지. 임팩트 위치입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스윙을 작게 하나 크게 하나 이 물체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가 무조건 동일합니다. 그죠? 그거를 기준으로 정리해 놓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PGA 평균입니다. 90bpm. 90bpm이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레슨을 좀 이렇게 해보면 130을 가지고 정말 빠른 130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선수도 있고 정말 유명한 선수들 중에 신상훈 프로 아시죠? 130을 씁니다. 굉장히 빨라요. 근데 실제 플레이하는 거 보면 그렇게 빠르게 안 보입니다. 소리만 들었을 때 이질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수는 75를 쓰는 선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느리죠. 근데 둘 다 퍼터를 잘 해요. 그래서 90이 답이다라고 정의를 내는 것보다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향, 성격 이런 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하나를 정하면. 그래서 너 템포 빨라, 느리게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이 소리를 따라 하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편안한 대로 플레이를 해보는데 어떤 게 내 지금 소리하고 맞는지를 그냥 찾아내는 거지. 이 소리가 맞다고 해서 그걸 따라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맞는 템포를 찾았다 이제. 찾았으면 거리감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당연히 요거부터 설명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템포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면 이건 제가 이제 영상을 예전에 그냥 한번 만들어 놓은 걸 본 건데 스윙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리에서 템포 스틱으로 측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템포만 바뀌는데 스윙 크기가 같이 바뀝니다. 자, 뭐 이해되셨나요?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거리, 그린 스피드 동일합니다. 템포만 바뀝니다. 그럼 스윙 크기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한 목표에다가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매 퍼팅마다 목표 거리가 바뀌잖아. 그러면 템포가 안 바뀌고 내가 예를 들어서 120 플레이어다. 그럼 120을 고정해 놓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계속 바뀐다.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스윙 크기예요. 근데 우리가 멀리 있을 때, 그 다음에 가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롱퍼트를 할 때는 빠른 템포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좀 짧은 거는 느린 템포가 유리하다고 하죠. 오르막일 때는 빠른 템포, 내리막일 때는 느린 템포. 빠른 그린은 또 느린 템포, 느린 그린은 빠른 템포.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럼 퍼트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템포가 아무리 빨라도 스윙 크기를 작게 하면 아무리 경사가 4% 내리막 그 다음에 그린 스피드가 뭐 3m 이상 되더라도 공이 씁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 다음에 아무리 템포가 느려도 40m, 50m 칠 수 있어요. 스윙 크기가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차피 바뀌는 게 스윙 크기라면 그 스윙 크기를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연습을 해서 내 몸에다 익히라는 거죠. 스윙 크기를. 그러면 긴장이 좀 될 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달라질 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그냥 뇌가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 반응하는 거죠. 저거리의 스윙 이 정도. 자동 반응을 합니다. 그걸 인식을 하기 위해서 공을 치기 전에 뒤에서 리허설을 하는 거죠. 충분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정도까지면 이 정도 스윙 크기면 될 거야. 나는 이 템포였으니까 똑같이 기억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네. 근데 좀 클 것 같네? 그럼 조금 좀 줄여보자. 작을 것 같네? 좀 더 키워보자. 이렇게 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은 하나 쳐보고 짧으니까 좀 세게 치고 크니까 약하게 치고 이거는 연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감각만 살짝 키우는 거죠. 근데 화장실 갔다 오면 바로 사라지고 없죠. 그거는. 그래서 뭔가 사라질 수 있는 감각적인 거는 나한테는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없이 그걸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감각의 끝판왕들이 일부 투어를 뛰는 선수들이겠죠. 자기도 그 감각이 완전 최고치에 있는 선수인데도 안 되니까 이런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알려드리는데 갑자기 포트가 좋아져요. 답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감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야 되고 물론 훌륭한 거지만 이 과학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맨날 공을 잘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너졌을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집니다. 이 과학을 무시하면. 그래서 좀 밸런스가 좀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윙 크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떤 T라든지 뭐 공이라든지 뭐 표시를 할 수 있는 거 한 3가지 정도를 체킹을 해놓고 같은 장소에서 그 템포, 나한테 맞는 템포를 이어폰이나 틀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블락 연습이 되는 거지만 스윙 크기를 계속 바꾸는 거기 때문에 또 블락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거리를 계속 바꿔주는 거니까. 약간 팁을 드리면 점점점 키우면서 해보고 그 다음에 키웠다가 점점점 줄이면서 해보는데 좀 더 심화 과정을 들어가면 지그재그로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빨간색 했다가 초록색 했다가 파란색 했다가 초록색 했다가 빨간색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표식이 없다.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해놨다면 스탠스의 보폭이 계속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럼 내 발가락 기준으로 신경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빨간색은 새끼발가락이야. 나한테 빨간색은 엄지발가락이야.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기만의. 그럼 그 기준으로 해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나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해보고 또 다시 하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해보고 계속 랜덤으로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영상은 똑같은 템포였죠. 아까 90. 근데 거리가 달라지면 스윙 크기만 달라진다는 걸 증명하는 영상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쉽게 이야기해서 거리가 길수록 스윙이 커지는 거예요. 템포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템포가 바뀌면 바로 산으로 갑니다. 모든 게 다 뒤죽박죽. 그래서 감각에 의존하게 되죠. 다시. 그래서 그냥 칩니다. 아쉬운 현실이죠. 자, 거리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방향에 대한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아까 방향에는 페이스 앵글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만 페이스 앵글도 순서가 있습니다. 조준을 잘 해야 할 것이고 스윙 중에 손목의 움직임이 어때서 페이스를 체인지할 때, 페이스 앵글을 체인지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임팩트 순간 어떻게 돼 있냐, 요건데 임팩트 순간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저 위에 두 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결과론이고 저건 원인이니까. 저 원인들 중에 저는 조준을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조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프로들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근데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의 페이스 앵글을 100%를 완벽하게 놓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기계로 해도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잡고 세팅하고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허용 범위라는 게 있겠죠. 허용 범위. 허용 범위. 프로는 요거는 다음 말씀드리고, 자, 페이스 앵글이 90% 이상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퍼팅 교육이지만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웨지는 페이스 앵글이 한 50% 정도 영향을 줍니다. 아이언 75% 정도, 드라이버는 85%. 자, 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90%라고 하는데 사실은 95% 이상 페이스 앵글, 그냥 거의 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럼 뻔히 아는 거죠. 공을 쳤어요. 출발을 왼쪽으로 했어요. 땡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부 다. 다친 거지 땡긴 게 아닙니다. 땡기면 왼쪽으로 공이 가지 않습니다. 다쳐야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뻔히 알고 있지만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자꾸 흘러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 자, 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10피트 거리, 약간 한 3m 정도 되죠. 그 홀 조준 오류가
페이스 앵글 1도 정도가 이렇게 열리거나 닫혔을 때 2인치 정도가 벗어납니다. 바라보고 있는. 그게 이제 지식의 개념이고, 프로분들은 0.5도 내외의 미스를 허용하는 거고, 아마추어는 0.75도 내외. 네. 자, 이 1도라는 거는요, 여기서 진짜 정확하지는 않지만 1도 열렸다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지금 제가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 정도가 한 1.1도, 2도 이상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연습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아니 헤드가 닫혀 있는데 스윙 중에 뭐 하면 뭐하냐. 근데 재밌는 게 제가 분석을 해보면 1도가 닫혀 있으면요 스윙 중에 엽니다. 100명 및 100명 다 1도가 닫혀 있어서 1도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안 갔죠. 예. 자, 1도가 닫혀 있는데 스윙 중에 0.2도 열었다. 그럼 결국에 0.8도가 닫힌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감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엽니다. 예. 근데 그 감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럼 내가 오늘 감이 좋아서 1도 닫고 있지만 스윙 중 1도 열어서 공이 바로 갔네? 내일은 0.5도밖에 못 연다. 혹은 좀 더 닫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이제 들쑥날쑥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 여기 5피트입니다. 5피트. 5피트 거리에서 1도가 벗어났을 때에 오조준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똑같이 1도가 오조준 됐는데 10피트가 되면 맞죠? 볼 끝을 보고 있죠? 여기 10피트가 이제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3m에서 1도를 오조준하고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여기 조준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근데 우리 프로님들은 버디 찬스, 뭐 중요한 퍼터일 때 거의 2.5m 내외죠. 한 3m, 4m. 굉장히 중요한 지식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개념들을 알면 조준에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이제. 그러면 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퍼터 헤드 스타일과 완전히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이 모양이 예뻐서 퍼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 내 눈하고 뭐가 매칭이 되는지를 퍼터를 고른다는 거예요. 퍼터 스타일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15피트가 되면 아예 밖을 보고 있죠. 똑같은 1도지만 네.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이 라인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플레이를 하니까 수평의 라인이 있고 수직의 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요걸 보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요걸 보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요걸 인식,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의도한 거와 관계없어요. 그냥 나는 이게 잘 보여.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인식이 좋은 사람은 볼 라인을 반드시 그리고 넣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퍼터 페이스도 라인이 좀 긴 거. 짧은 블레이드 말고 말레이팅으로 라인이 좀 긴 거, 두꺼운 거. 뭐 이런 걸 좀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블레이드 타입을 좀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 페이스 앵글 윗면을 보고 정하는 거예요. 그걸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인으로 헤드가 열렸다 닫혔다도 확인할 수 있고 페이스 앵글로도 헤드가 열렸다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게 내한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개인적으로 1대1로 교육하는 자료에서 조금 이런 건 좀 괜찮다 싶은 거 한두 개씩 빼와서 그냥 넣어놓은 건데 요건 이제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요것도 핵심 중에 핵심인데, 자, 내가 뒤에서 라인을 놨어요. 뒤에서 라인을 경사를 보고 라인을 놨어요. 뒤에서 봤어요. 정말 잘 놨어요. 가서 셋업을 하고 옆에서 봤는데 이상하게 보여요. 이런 경험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프로는 뭐 뒤에서 잘났으니까 믿고 가서 섰는데 봤더니 이상해. 그냥 안 봐요. 그냥 쳐요.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것도 답이에요. 스트로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의 99.9%는 이상하다 해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방향을 돌립니다. 헤드를 엽니다. 헤드를 닫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CPA약에서 내가 잘 보이는 위치에다 눈을 갖다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시각적인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멀다, 가깝다. 그럼 눈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죠. 똑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숙여도 눈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똑바로 서가지고 고개를 수평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라인 한번 보시고, 똑같이 보는데 고개를 들고 눈은 거기 똑같이 보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들어가고 짙게 들어서 한번 보시면 다르게 보입니다. 라인이 수평처럼 안 보일 거예요. 그렇듯 사람마다 다 눈은 보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 5가지 요소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제 경험으로는 저 2가지에서 끝납니다.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경험으로는 요거까지 가르쳐 본 적은 없습니다. 저 2개로 전부 게임 끝납니다. 자, 페이스 앵글 컨트롤 하는 데는 유일합니다, 손목이. 그래서 그림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손목의 6가지 조건을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있고, 코킹과 언코킹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이 있고, 있는데, 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스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은 사실은 손목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노뼈, 좌뼈라고 요 뼈가 2개가 있습니다. 요 2개가 교차해서 돌아가는 거고, 팔꿈치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손목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잡고 돌려보시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걸 분리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뼈를 딱 잡으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요 6가지, 3가지라고 표현할게요. 2가지씩 묶어서 쌍이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방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겁니다. 요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야 될 거고, 그 드릴을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손목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헤드 속도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쿠핑 하면은 공 멀리 안 가잖아요. 우리 풀스윙 할 때 퍼터는 요 애가 헤드 속도를 제일 빨리 내게 해줍니다. 잡아서 요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은 거리 컨트롤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엄청 멀리 갑니다. 그래서 퍼터는 퍼터 헤드 속도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 각속도가 있습니다. 그립 끝을 기준으로 해서 샤프트가 움직입니다. 각속도. 그 다음에 샤프트 축으로 해서 퍼터가 로테이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헤드 속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열렸다가 닫히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도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총 3가지의 속도가 있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당연하게도 익스텐션 동작이 되겠죠. 플렉션과 익스텐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임팩트의 위치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앞뒤의 문제니까요. 앞뒤에. 그래서 들면 힐, 내리면 호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요 3가지 중에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영향을 그렇게 많이는 주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이제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죠. 로테이션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이스라인과 에임라인, 셋업, 스윙 중에 이제 움직임을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연습하시면서. 출발이 라인이 계속 그려져 있기 때문에 라인 위에서 퍼터 연습을 하니까 왼쪽으로 출발했다, 우측으로 출발했다 바로 알 수 있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죠. 요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얼라이먼트 스틱 가지고 그 두 개 다 주무시면 이런 도구를 굳이 막 비싼 돈 내고 사실 필요는 없고요. 얼라이먼트 스틱 2개만 있으면 고무줄이랑 얼라이먼트 스틱 2개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얼라이먼트 스틱을 이렇게 X자로 만들어 놓고 여기 모서리 부분
여기 부딪히는 부분에다가 고무로 좀 감으시면 됩니다. 고무줄로 좌우로 감으시면 안 흔들립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요 앞뒤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버터를 위에 올렸을 때 이질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가성비를 따져야 된다면 이게 최대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두 개가 수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관은 없지만 이것 때문에 이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도 잘 안 하실 거니까. 자, 묶어놓고 이렇게 팔꿈치에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버튼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버튼. 손이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되면 이 세팅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버튼 스트로크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바로 수정해 줄 수 있는 그 연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연습 방식은 뭐예요? 버터 헤드 속도를 컨트롤하는 거죠. 거리감에 영향이 됩니다. 거리감. 요거는 얼라이먼트 스틱 가지고 여기 중간에 고정을 이렇게 하시고요. 뭉치에다가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버터 스트로크 연습을 하시면 이 손목의 움직임이 있으면 내 가슴을 자꾸 찌릅니다. 뺐다 떨어졌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임팩트 위치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내가 아무리 스트로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백스윙 했을 때 홈코킹을 할 수가 있어요. 홈코킹을 하면 인으로 급격하게 들어가집니다. 그 사람들이 뒷땅을 잘 칩니다. 퍼터로도.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주 미세하게 내 명치를 살짝 걸치고 있기 때문에 누른다 뗐다 누른다 뗐다가 느껴집니다. 그때 플레이를 해보시면 본인이 연습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에 대한 이 부분은 왼손을 이제 우리가 오른손 잡이라고 기준하고 왼손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떼고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잡으시면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요 공간에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내가 버튼을 누르고 다 잡았을 때 요 공간이 아주 미세하게 있거든요. 관절 구조에. 거기에 딱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크게 이질감이 안 생길 겁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자, 잡아놓고 오른손에 굽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이제 잡는 거죠. 스윙을 하시면 이 로테이션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손에 바로 느낌이 옵니다. 돌리고 있다 안 돌리고 있다가 바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얼라이먼트 스틱만으로도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레슨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요거 가르쳐 주시면 교수님들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경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해 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뭐 물체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골프공, 아까 골프공에 대한 그 강의를 들으셨다시피 골프공에도 이제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경사가 있고, 그러니 그냥 가만히 놔둬도 공이 알아서 이동하는 그런 뻔히 아는 내용이죠. 골프공의 무게가 저렇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뻔히 아는 거지만. 그래서 개념 정리를 조금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내리막에서 홀에 도달하는 시간, 내리막으로 플레이할 때 홀에 도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오르막일 때 홀에 도달하는 시간을 물어보면 거의 다가 내리막일 때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말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반대죠. 오르막이 공의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더 빨리 도달할 텐데,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알고 있음으로써 뭔가 다른 것들이 변할 수 있다,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좀 정리해봤어요. 자, 하고, 자, 요거는 이제 시계를 좀 표시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경사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반면의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거. 여기
제일 높은 구간을 12시라고 표현하고 제일 낮은 구간을 6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가 3시, 9시가 되는 거고요. 그럼 뻔히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제로 포인트, 88도의 제로 포인트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그 라인이 여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시가 제로 포인트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정리가 끝나면 퍼팅의 물리학적 근거가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첫째, 여기서 여기로 플레이하면 당연히 내리막이죠. 여기서 여기로 플레이하면 오르막이죠. 중요한 거는 좌우에 경사가 없다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습니다. 제로 라인에는 절대 좌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3시와 9시는 이제 평지가 되겠죠. 평지. 당연히 고도가 높은 곳으로 플레이해야 될 것이고, 그럼 제로 라인 기준으로 오른쪽은 전부 훅 라이가 되고 왼쪽은 전부 슬라이스 라이가 됩니다. 뻔히 아는 거지만 이 개념을 알고 그린을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플레이해 보실 때 써먹으면 도움 엄청 많이 돼요. 그러면 애매모한 라이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긴가민가 하는 곳 있죠. 그런 데서 제로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으면 더 자세히 보일 거랍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확인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리딩에 대해서는 전부 추측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계가 있을 때는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평지지만 위로 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평지에 보이는 인식하고 있는 거리보다 좀 더 쳐야 되지 않냐? 이게 만약에 평지는 맞지만 지금 경사가 없다, 좌우에 경사가 없다, 그냥 스트레이트라고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공이 도달해야 되는 속도와 이 경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속도와 차이점이 있냐?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도 사실 놀래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동일합니다. 이걸 제가 물리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올라갈 때의 속도가 내가 갈 때의 속도보다 빠르게 느껴지지만 아니다, 실제로. 똑같은 속도를 치면 요 중간 지점에서 내리막 경사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사의 가속도를 보너스로 얻을 수 있겠으니까 똑같은 속도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앞에 경사가 낮다 높다를 인식하는 것이 속도를 컨트롤하는 유일한 키지 좌우의 경사는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확실히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팁을 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당연히 내리막 훅이 될 거고 내리막이 될 거고 오르막이 될 거고, 그죠? 이제 우리가 필드 갔어요. 12시만 빨리 찾으면 됩니다. 12시 엄청 빨리 찾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엄청 빨라집니다. 자동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그린에 가서 보려고 하지 말고 세컨에서 갈 때 이미 멀리서 좀 보고 가시면 더 잘 보입니다. 제로랑 그 12시 보면. 봤는데 여기가 12시야. 내 눈에는. 근데 라인을 쭉 그려봤더니 그럼 당연히 여기가 6시여야 되는데 여기가 6시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2시입니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님 이게 더블 브레이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존재하죠. 제가 전제를 깔죠. 1m에서 1m 내외는 더블 브레이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룰상 그 홀에 꼽을 수도 없고 1m 내외는 더블 브레이크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까 그 에이펙스 포인트를 좀 추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여기가 에이펙스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점인데 한 대략 60% 지점, 3분의 한 2지점이 존재하는데 경사가 좌우가 있다면 반드시 여기 최고 높은 지점은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 지적이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필드에서 플레이할 때 이 아이디어 라인은 누구나 상상을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래서 그쪽으로 조준할 거야 분명히 하겠죠. 근데 거의 100%가 요 피크 포인트는 거의 비슷하게 볼 거예요. 공을 좀 치시는 분들이라면, 또 프로님들이라면 다 비슷하게 볼 겁니다. 근데 조준을 여기다가 해요. 맞나요? 네. 이러면 일로 안 가는 거죠, 공이. 그래서 베이스 라인, 에이펙스 라인 요 간격만큼 보셔야 됩니다. 더
더 보셔야 됩니다. 조준.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여기가 여기서 여기 간격이 1cm다. 그러면 1cm를 더 조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에서 라인을 넣을 때 여기를 라인을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라인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아, 내가 평상시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강하게 속도를 플레이하고 있었구나 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리막 경사 이런 데서 불안함이 없어질 거예요. 내리막에도 바로바로 세웁니다. 공을. 그러다가 더 발전하면 내리막에서도 공격적으로 칠 수 있습니다. 에임을 바꾸니까 경사도가 내가 속도에 따라서 경사도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걸 이용하실 수 있고 엄청 도움이 많은 개념이라는 거죠. 뭐 여기보다 여기가 3배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 똑같은 말이고요. 근데 그거는 오르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3배, 4배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조금의 차이가. 근데 이 대략 60%지만 안 바뀝니다. 요 안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요 언저리에서. 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던 스피스가 이런 말을 했죠. 피크 포인트를 보지 않고 조준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공이 어디로 갈지 이해도 하지 못했는데 어디다가 조준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셋업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스트로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이 이야기예요. 조던 스피스가. 요거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실기에 옮기기 전에,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이거. 제일 먼저 라인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볼 베이스 깔아놓고 어디에 조준할 것이냐. 그 다음에 뒤에 라인을 놓겠죠. 라인을 안 놓으시는 분들은 뭐 그냥 놓더라도 어쨌든 인식은 하고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리허설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어느 스윙 크기로 하면 될까? 리허설입니다. 그렇죠? 리허설이 끝나면 셋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페이스 에임. 그렇죠? 그 다음에 셋업의 방향.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예요. 근데 전부 다 스트로크만 생각하잖아요. 전에 과정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재수가 될 거고 그 재수가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퍼터를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념은 저렇게 된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사에서 볼 마킹을 해놓고 연습을 이제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 방어 플레이, 볼에 딱 맞는 속도는 이제 방어 플레이라고 표현하고 1m 지나가는 거는 공격 플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방어 플레이를 할 때는 잔디 결도 많이 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딤플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딤플은 면이기 때문에 잔디에 서 있는 부분하고 부딪히게 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그거를 제일 많이 표낼 수 있는 그런 세팅이고 밑에 있는 건 사실 그걸 무시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장단점이 확연히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슨할 때나 플레이할 때 이 위에 라인으로 플레이를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퍼터를 잘 못합니다. 들어갈 확률이 낮아요. 내가 아무리 스트로크를 잘해도 들어갈 확률이 공격보다는 방어가 낮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공격 플레이를 하면 안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요것 때문에 요걸로 가거든요. 저는 연습을 많이 해서 공 방향과 거리 컨트롤을 잘 해서 공격 플레이로 애초부터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유일한 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자신의 눈을 믿고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리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치는 겁니다.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나는 라인을 못 구했어.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착시 때문에 나오는 한라산 라인. 사실 그런 거 저는 안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제가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레슨을 하시든 플레이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개념 교육은 끝이 나고요. 하고 타이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